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평범한 주부입니다. 집에서 남편 밥 차려주고 시댁살이하고 말 없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죠. 하지만 그리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것 같네요. 제 인생을 글로 적어서 누군가가 듣는다는 게 이렇게 부끄럽기는 하지만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깡촌 시골에서 어느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큰언니와 2년 터울 둘째 언니, 셋째 언니와 저, 그리고 가장 막둥이 남동생,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은 대가족이었죠. 화목하다면 나름 화목한 집안이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좀 고생을 하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머니까지 저희가 모시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는 다들 그렇게 살아서 힘드셔도 참고 사셨다네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는 배움이 짧으셨지만 속이 깊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었거든요. 늘 저희에게 인생을 알려주셨죠. 어린 나이에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의 이런 성격 때문인가 무뚝뚝한 아버지도 저희에게 잘 해주셨죠.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개과천선 됐다고 말할 정도니 말 다 했죠. 물론 잘해주신 게 생각하는 것만큼 잘해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제 주변을 보면 맞고 사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때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가끔은 사랑 표현도 해줘서 그런지 그 당시는 저희 아버지가 가장 다정한 아버지라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뚝뚝한 아버지인데 말이죠. 그래도 어린 나이에도 저희를 아껴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따뜻하게 봐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온기를 나누며 옹기종기 잘 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 행복은 깨지고 말았어요.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노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기저기 돈을 빌리다 결국 사고를 치셨죠. 큰아버지는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에게 편지 한 장을 쓰고 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깽판을 쳤죠. 하필이면 그때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상황은 더 안 좋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황당했던 건 큰아버지가 저희도 모르게 살림을 차렸다지 뭡니까? 도박으로 저희에게 그 빚을 넘기고 도망을 갔는데 자기 처자식은 어떻겠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으면 도박도 하지 않았겠죠. 아니나 다를까 큰아버지는 자기 처에게도 편지 한 장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큰어머니의 이야기도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큰어머니는 한번 갔다 오신 분이에요. 요즘이야 이혼이 흔하지만 그 당시엔 이혼이니 사별이니 여자가 한 번 갔다 오면 오만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큰어머니는 사별을 했죠. 자기 서방을 잡아먹었다며 아들과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을 때 저희 큰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어요. 큰아버지는 한 인물 하셨거든요. 여자들을 꽤나 울리고 다녔죠. 그런 큰어머니는 큰아버지께 빠졌고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큰어머니는 큰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친자식처럼 잘해줘서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한 살림을 살 결심을 했대요. 그 후 큰아버지가 노름에 빠졌다는 걸 낳고 후회했지만 아이가 생겨버린 거죠. 태어날 아이마저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건 너무 큰 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 같이 살기로 결심했다고요. 하지만 저희 큰어머니 인생도 참 박복하죠. 그렇게 큰아버지는 도망갔습니다. 살다 살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기 너무 힘들어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생긴 빚 때문에 힘든데 식구까지 늘어버리니 저희 큰언니는 집을 나가버리고 아버지는 늘 술을 드셨습니다. 다행인 건 큰어머니도 자기 남편이 빚진 거 자기가 갚아야 하지 않겠냐며 힘든 몸을 이끌고 일을 하시며 돈을 갚는 데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 시기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편찮으셨고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점점 술을 물처럼 마시기 시작했죠. 일도 하지 않았고요. 그 후로 저희는 반지하로 새들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다 지나갈 거라고 늘 안아주셨습니다. 평소 힘든 일이 있을 때 괜찮을 거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신문을 넘기셨죠. 하지만 큰아버지 사건이 있으신 뒤 달라지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께 큰 소리 치셨습니다. 매번 저런 소리만 하니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지 애비는 힘든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아직도 그 정막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버지는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도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숨을 죽이고 바로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무 말 없이 아무 감정 없이 보고만 있었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큰 소리친 아버지보다 무표정한 어머니의 얼굴이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 하나 섞지 않으셨어요. 그 후론 부모님의 화목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저 밥 먹자, 다녀온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대화라는 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을 가장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엔 잘 못해도 미안하다 금세 굽히는 아버지인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는 왜 말을 안 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꼭 가족과 싸우거나 말을 안 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더군요. 야속하게도 그 시기에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어요. 저희는 몰랐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암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 가 어머니가 쓰러져 저희는 다 알게 됐는데 모든 가족이 알아차렸을 땐 이미 지나버려 손을 쓸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울음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놀랄까 괜찮다며 웃어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앙상하게 말라가셨는데 왜 몰랐을까요? 어머니는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셨지만 평소처럼 웃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슬프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어머니는 그제야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다 컸네. 이렇게 엄마 걱정도 할 줄 알고. 엄마 많이 힘들어. 힘든데 우리 예쁜 아가 놓고 가기 미안해서 못 가겠다. 엄마, 힘들면 그만 놓으셔도 돼요. 제가 언니, 동생, 아버지 잘 책임질게요. 엄마 못까지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편히 가도 돼요. 책임 안 져도 돼. 아가, 고맙다. 저는 어머니가 아프신 후부터 병간호를 했고, 그 때문에 조금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셨죠. 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제가 저희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어머니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저와 어머니는 못할 말, 고민거리, 아버지 이야기, 남동생, 언니 이야기 등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얼마 남지 않을 거라는 말과 다르게 좀 더 살다가 가셨어요. 중간에 아버지와도 화해도 하시고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애틋하게 어머니를 돌봐주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더 사셨나 싶네요. 힘들게 돌아가셨지만 마지막은 저희를 보며 웃으며 떠났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참 보고 싶네요.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한동안은 집에 있으니 어머니가 생각나서 잠을 잘 때 빼고는 늘 밖에서 지냈어요.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랬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덤덤하게 잘 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제게 사랑이 찾아왔죠. 친구 소개로 저는 저의 첫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첫 남자친구는 아주 다정했죠. 무뚝뚝한 남자들만 봐서 그런가 다정하게 말해주는 제 남자친구가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 여중 여고를 나와서 남자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저는 제 처음 남자친구여서 그런지 친구들이 걱정할 만큼 제 남자친구에게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처음으로 저희 둘은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일치기는 물 건너갔죠.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는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한 날로는 저는 아이를 가지고 말았죠.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라도 계셨으면 바로 말을 했을까요? 저는 말도 못하고 점점 배만 불러갔습니다. 제가 워낙 마른 체형이라 조금만 배가 나와도 티가 나는데 혹여나 아버지가 눈치를 채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집으로 들어갔죠. 다행히 입덧은 없어서 배만 잘 가리면 됐는데 큰어머니가 눈치를 채셨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큰어머니는 반찬을 가져오셨어요. 자주 뵙기도 하고 한 번씩 가게 일도 도와줘서 아무 말 없이 갈 때가 많았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큰어머니는 바로 나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조용히 불러 제게 임신을 했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큰어머니는 제 등짝을 때리며 그럴 줄 알았다며 계속 옆에 있는데 이상해서 물어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아버지께 어떻게 말할 거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어머니는 자기와 함께 있을 때 말하자며 오늘 밤에 다시 찾아올 테니 밥 먹고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하셨죠. 데리고 와라. 그 다음날 바로 남자친구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아버지는 남자친구, 그러니 이제는 제 남편이라 말을 해도 되겠네요. 남편에게 얼굴을 한번 보시고는 술을 들이켜고 10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이런저런 말을 해봐도 아버지는 술만 계속 마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물처럼 술을 마시니 사람이 안 취하겠어요? 얼굴이 빨개진 아버지는 남편에게 잘해주라는 말을 하시고는 비틀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주무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남편네로 가 인사를 드렸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셨고 시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는 저에게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앞으로 몸 조심하고 남편 집에 들어와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땐 너무 어려서 시댁살이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며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됐고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어요. 처음 시댁으로 들어갈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구 마음대로 오냐며 자기 자식 잡으려고 들어왔다며 저에게 못할 말을 다 하셨죠. 시아버지는 임신한 애한테 무슨 말을 하냐며 자기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대신 말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살 수 있다는 생각만 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도 걱정은커녕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좋아했고요. 시댁이 좀 사는 편이라 남편은 돈 걱정은 말라며 자기가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보고 남편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 걱정은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심 남편이 잘 사는 집안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보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3대 독자라 엄청 귀하게 자랐거든요. 집도 잘 살아서 부족한 거 없이 시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자랐고요. 그러니 남편을 끔찍이 아낄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가 와서 임신을 했다고 하니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셨겠습니까? 저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서운하고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좀 잘하면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노력했죠.
어릴 때부터 살림을 해서 그런지 살림은 곧잘 따라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도 별 말씀은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배가 불러가니 일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 비해 힘든 편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점점 피곤함이 자주 몰려오고 몸도 무거우니 힘들고 시어머니 때문에 예민해져서 힘들었어요. 남편은 학교 다니느라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요. 집안일을 했다고 해도 잘했다며 칭찬만 하고 점점 속이 터졌습니다. 먹고 싶다는 거 잘 사주고 칭찬만 해주는 남편이 참 얄미웠어요. 저는 힘든데 남편은 자기가 잘해주니 뭐가 힘드냐며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잘해주지 않냐며 저에게 물어보는데 사랑스럽기만 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인지 보기가 싫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참 고마워요. 물론 시부모님도 저에게 못해주시는 건 아닌데 가끔 과하게 집안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은 잘했다고 칭찬만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그렇게 집안일을 막 시킬 사람은 아닐 거라며 하지만 제가 힘들다고 하니 말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을 하면 제가 시어머니 욕을 했다고 생각할 테니 말하지 말고 그냥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평일에 남편은 친구들을 보러 나갔는데 고맙게도 그 말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점심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저보고 자기가 하겠다며 힘드니까 앉아있으라고 말했어요. 그걸 듣고 시어머니는 남자가 무슨 주방에 있냐며 화를 내시더니 남편에게 들어가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야 말았죠. 어머니가 계속 시키니까 힘들어하죠. 아니, 그리고 남자가 주방에 들어갈 수 있지, 안 그래요? 아버지? 너는 어머니한테 그 말버릇이 뭐냐? 죄송하다고 해. 그리고 너는 사내놈이 지 마누라 감싼다고 주방까지 들어가겠다는 건 또 무슨 부려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는 거다. 너는 잔말 말고 졸업이나 할 생각해. 남편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를 노려보셨어요. 거기다 시아버지마저 혀를 차며 남편과 저를 쳐다봤죠. 저는 그때 딱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보도록 노력을 해도 시부모님의 마음에 차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듣고 말았죠. 너는 네 남편 앞에서 내 욕도 하고 다니니? 세상에 임신이 뭐 유세야? 우리가 뭐 손주 보고 싶어서 먼저 빌었어. 네가 네 몸 관리 잘했으면 여기 올 일도 없었을 텐데 누구 탓을 해? 시어머니의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고 제 임신이 축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눈물을 삼켰죠. 얼마나 서럽던지 그날따라 저희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없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말은 머릿속에 맴돌고 친정엄마가 계셨다면 제가 이 집에 있지 않아도 됐을까요?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듣고는 이 방에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뛰쳐나가 친정으로 도망갔을까요? 유난히도 어머니가 그리운 하루였죠. 그 다음 날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심 미안하다, 말이 심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축복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는데 첫 손주를 본 시부모님의 표정은 밝았어요. 역시 자기 손주는 예뻐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 고생했다. 요놈이 아들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그놈 자기 아빠를 닮아서 아주 똑똑하게 생겼네. 그래도 네가 잘하는 게 있긴 있구나. 처음부터 나처럼 이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고생했다는 말을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들으니까 잠시 감동을 했지만 바로 그 감동은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딸을 낳았다면
제 딸은 이렇게 예쁨을 못 받았겠죠? 그리고 제 아들은 남편보다 저를 닮았는데 그저 예쁜 모습은 다 남편을 닮았다고 하고 못난 모습은 저를 닮았다고 하더군요. 뭐 그런 말이야 흘려들으면 그만이지만 몸이 힘든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누구를 닮았네 마네 하니까 시부모님이 더 미워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고 큰어머니가 대신 오셔서 저에게 고생했다고 말을 해줬죠. 그땐 큰어머니가 저에겐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첫 손주를 보신 시부모님과 친정아버지는 제 아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제 아들을 어느 순간 미워할까 걱정이 들었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걱정은 덜어두게 됐어요. 괜히 제가 밉보이면 제 아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죠. 저는 출산을 하고 쉬지도 못하고 시댁살이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몸도 안 좋아 힘든데 살림까지 하고 육아에 시부모님 잔소리까지 들으니 임신했을 때보다도 더 예민해지더군요. 믿을 만한 남편은 일을 한다고 들어오지를 않으니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과는 임신을 하고 난 후 연락이 다 끊겼고 그나마 있던 친구들도 하나 둘 일자리를 구하면서 저와 다른 길을 걷다 보니 멀어졌죠.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큰어머니도 가게 일이 어려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괜히 말 꺼내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어보면 저는 괜찮다고 말을 할 뿐이었죠. 어느 날 육아에 지쳐 남편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나무라기는커녕 속 아프지 않냐며 저에게 해장국이라도 빨리 끓이라고 말을 했죠. 그때 갑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저에게 해장국을 해달라고 하지 뭡니까? 저는 당연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입을 막더니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시어머니가 왜 이상한 말을 하냐며 화를 내셨겠지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해서 무언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바로 방으로 달려가 남편을 깨워봤지만 남편은 이미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상태였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잘 수 있는 시간에 쪽잠이라도 자야 하는데 그 일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죠. 그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잘못 들은 거라며 자기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는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또 술을 마시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죠.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예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 등짝을 때렸어요. 당신,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말이 돼요? 등짝 때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방으로 온 게 아니겠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때렸니? 아니, 어머니, 어머니도 그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라는 거 아셨죠? 시어머니는 순간 놀란 듯 보였으나 이내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지겹게 굴어야겠니? 어? 내가 그 애를 어떻게 있니? 너보다 훨씬 참하고 싹싹한 애였는데,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오다니, 아유, 내 팔자야.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고 어머님께 한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아무리 제가 못 믿어도 그렇지 면전에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그리고 너 감히 우리 귀한 집 아들을 때려? 너도 내가 네 아들 때리면 기분이 좋겠어? 시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건드리며 말을 하는데 할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로 짐을 싸버렸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잘했다면 그 여자 이름이 자기 아들 입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며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게 왜 제 잘못이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을 펴도 제 탓으로 돌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왜 내 탓이냐고 말도 하지 못하고 울면서 집을 나왔어요. 아들도 두고 왔죠. 저를 탓하는 소리 때문에 짐도 다 놓고 바로 뛰쳐나오느라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했죠. 그 상태로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저는 둘째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둘째 언니는 놀라서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둘째 언니는 울고 있는 저를 보고 꼭 안아줬어요. 언니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울고 있는 거를 하염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죠. 둘째 언니를 보면 저희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정말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는 것처럼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서러워져서 울었던 것도 있었어요. 진정되고 나서 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간 시댁에서 있었던 일과 그때의 일을 말했죠. 언니는 화를 내며 당장 자기가 가서 깽판을 칠 거라며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아냐며 누가 보면 언니가 그 일을 당한 당사자인 줄 알 정도로 크게 화를 냈어요. 언니가 대신 화를 내줘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언니는 아버지께 말씀 안 드릴 거냐며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까지 속여 늦게 말하고 시댁에서라도 잘 살라며 남편과 저를 믿고 시댁에 보냈는데 제가 어찌 아버지께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언니는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아들이 생각나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시아버지는 주무시지 않고 신문을 읽으며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보더니 한숨을 쉬며 저에게 앉아보라고 말씀하셨죠. 시아버지는 제게 힘드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보고 그래도 참고 견디라며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힘들게 시댁살이를 했다고 했죠. 제가 힘들게 시댁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참으라고 하는 시아버지가 참 미웠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런가요? 이곳에서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저희 아들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버텨지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처럼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를 퍼부으시고 시아버지는 모르는 척하고 남편은 여전히 눈치가 없이 행동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하지 않아서 결혼 기념일은 없었지만 혼인신고를 한 날을 저희 결혼 기념일이라고 정해뒀죠.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이 기념일로 여행을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웬일로 여행 얘기를 꺼냈나 싶었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장난치는 건가 생각했는데 남편의 반짝거리는 눈을 보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둘이 가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결혼 기념일이라고는 시조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저녁을 먹은 게 다라며 안타깝지 않냐고 저에게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말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결혼 날짜가 저희와 비슷하긴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었는데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마지못해 수락을 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안타깝다는 동정의 감정이 들었을까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겠죠. 여행은 제주도로 가게 됐습니다. 여행 전에도 애를 얼마나 잡아먹으면 결혼기념일에 둘이 안 가고 자기도 데려가냐며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 소리를 들어야 할 일인가요? 남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만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잠잠해지셨고 아들이 효자라느니 기특하다느니 다 컸다며 예쁘다고 엉덩이를 치더라고요. 다 큰 아들의 엉덩이를 치고 싶을까요? 남편은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좋아서 싱글벙글, 둘 사이에 저는 죽을 맛이었죠. 이 여행이 무사히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여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이 아프셨는지 기침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다 드렸죠.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는 이 약 너무 독해서 안 먹는다고 다른 약으로 바꿔오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약국으로 가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약은 너무 속이 아프다며 또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려고 이러는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전 모든 목약을 사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독한 연이라며 이거 자기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냐며 이렇게 많이 사오면 어떡하냐고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어머니가 이 약도 싫다, 저 약도 싫다고 하셔서 혹시 몰라서 다 사왔어요. 이 독한 년, 아유, 내가 내 명에 못 살지. 아니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니? 넌 묻지도 않고 그냥 갔다 왔잖아. 저는 아차 싶었죠. 빨리 약을 사와야겠다는 생각에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이 말렸습니다. 아우, 어머니, 아프신데 약 드시고 주무세요. 화내시면 더 안 좋아요, 예? 아, 애기도 있어서 감기로 고생하면 저희도 진짜 고생이에요. 시어머니는 괜히 아들에게 감기 옮을까 걱정하시며 약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제가 샀던 약을요. 제가 목 아픈 약 다 달라고 하니까 약사님이 처음에 샀던 약도 그냥 넣어주신 거죠.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을까요? 여행 둘째 날 저는 해산물, 비린 종류의 음식을 잘 먹지 않는데 시부모님은 회를 엄청 좋아하세요. 저희 결혼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먹을 수 있는 흑돼지나 소고기, 고기 종류를 먹으면 될 텐데 남편이 회를 먹자고 자기가 예약을 해뒀다며 시어머니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남편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어린 아들도 회를 잘 못 먹고 저도 못 먹는데 시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 회라니. 심지어 남편도 회를 잘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더 화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약을 했다니 어쩔 수 없이 횟집으로 갔죠. 거기서 또 시어머니께서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자가 조금 먹는다고 해도 너는 너무 맛없게 먹니? 아유, 예, 그러니 애가 해골처럼 저렇게 뼈밖에 없지. 좀 복스럽게 좀 먹어봐라. 아유, 어쩜 먹는 것도 저렇게 먹을까? 저는 먹는 거에 비해 찌지 않는 편이고 회는 제가 잘 못 먹는 걸 아시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정말 체할 것 같았습니다. 참지 못하고 말을 하려던 참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로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회를 꾸역꾸역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심하게 체해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한심하다고 여행 와서도 유난 떤다며 남편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들으라고 크게 말하는지 저는 남편과 하는 대화를 다 들어버렸죠. 사람이 미련하게 그렇게 먹니? 못 먹겠으면 못 먹겠다고 말이라도 하든지. 나 원참, 쟤는 뭐 시위하는 거니? 응? 내가 그 소리 했다고 억지로 먹어서 자기가 아프다, 뭐 이렇게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드는 거지? 아유, 아유, 내가 며느리 복 참 없다. 너는 골라도 뭐 저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유, 저년 저거 일부러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픈 거 아시면서 다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해서 회 먹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들리긴 아픈데 들리지도 않겠지. 여행 와서 사람 한 명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냐? 우리라도 그래도 즐겨야 되는 거 아니니? 시부모님과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갔다 오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저 하나 때문에 못 노는 게 미안해서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죠.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매번 꼬투리를 잡고 이년저년 하면서 욕이나 하고 자기도 아팠던 건 생각 못하고 제가 아프니 놀지도 못한다고 투덜거리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고, 아니, 그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부러 아픈 척을 한다니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힘이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괘씸하지 않나요? 여행이 끝나고 시부모님은 목욕탕에 갔다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아들도 할아버지와 같이 가고 싶다고 말을 해서 같이 목욕탕에 가 남편과 저만 집에 있었죠. 때는 이때였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조금만 참으라며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이니까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마음을 여실 거라고 말을 했죠. 언제까지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릴까요? 여보, 내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당신 때문에, 그리고 내 새끼 때문에 참고 사는 건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매일 다 우리를 위한 거다. 조금만 참아라. 이런 소리만 할 줄 알았지. 언제까지 2년 전에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참다 참다 남편에게 한 소리를 크게 했어요. 또 저는 남편에게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께 늘 존댓말로 말을 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제 남편에게 존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저의 큰 소리와 반말로 적잖이 당황했나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럼 뭐 따로 지낼 수밖에 없지. 그래요. 그럼 내가 나가 살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우리 따로 나가서 살까? 남편은 저희가 시부모님과 따로 나와 사는 게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했죠.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동안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았는데 같이 살 수는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을 했죠. 시부모님께는 남편이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따로 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를 붙잡고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애가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나가와 산다는 말을 하니? 응? 너 또 내 욕하고 사니? 너 뭐, 내 아들이랑 나랑 잘 지낸다고 질투하지? 아님 자기 편 안 들고 매번 지 애미 편 드니 질투가 나니? 어머니, 저 질투 같은 거 없고요. 남편이 먼저 나와 살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되도 않은 말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질투라니, 제가 자식과 부모 사이를 질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희 사이를 질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질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평생 자기 자식으로 치마폭에 감싸고 키우고 싶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저를 데려와 같이 살겠다고 하니 저를 더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거고요. 예전에 그 결혼을 할 뻔했다던 그 사람도 실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못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이 먼저 나와 살자고 말을 했다고 하니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남편과 통화를 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앞으로 두고 보겠다면서 자기 눈앞에서 안 보인다고 자기 자식 신경 쓰이는 행동 하기만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시부모와 따로 나와 살게 됐어요. 아침이 정말 다르더군요. 아침부터 한숨이 나왔는데 첫날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 얼마만인지 남편에게 아침밥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여유로운 아침을 보냈죠. 아이를 보는 것도 어찌나 행복하던지 스트레스 받지도 않으니 몸도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기한 건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금술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가 둘째가 바로 생겼습니다. 이젠 시부모도 안 계시니 편하게 아버지도 보러 갔다 올 수 있고 큰어머니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 번씩 언니도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어찌나 좋던지 이게 자유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손주를 봐서 좋으신지 전부 다 많이 웃으셨죠. 저희 아버지가 목수라 손재주가 좋으신데 손주들 가구를 만들어주고 싶다며 태어날 아이의 침대도 만들어주셨어요. 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본지 꽤 됐는데 이렇게라도 웃으시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시지 않으시다 한번 저희 집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괜히 시어머니께 책 잡히기 싫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었죠. 세상에 이렇게 좁은 집에 사니 얼마나 답답할까 내 새끼. 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집이 좁다며 투덜거리셨죠. 임신을 한 상태라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말은 한 귀로 흘려보냈고 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웃으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도 잔소리를 멈추더라고요. 제 반응 때문에 잔소리를 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죠. 보통 같으면 죄송하다거나 쩔쩔매는 제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저 웃고 있으니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시부모님은 당연히 집으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집이 좁네 마네 이런 소리를 하셨으니 당연히 여기서 자고 간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고 가겠다고 말을 하니 그래서 아까 전에 아무 말 안 하신 거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누군가 저희 집에 온다는 겁니다. 큰어머니께서 반찬을 주러 오셨죠. 큰어머니는 시부모님이 계셔서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가실 줄 알았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시부모님께 오늘 자고 가시냐고 물어보더군요. 큰어머니는 자기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가기로 했다며 시부모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잘 잊어버려 오늘 약속도 잊었을 거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남편이 괜찮다고 주무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다음에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집으로 가셨죠. 저희 집에 자고 가신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유, 미안하다. 아이, 그냥 자고 가는 것 같은 눈치길래 거짓말 좀 했지. 큰어머니의 거짓말 덕분에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큰어머니는 일이 생겼다며 못 자고 갈 것 같다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가셨죠. 근데 그때 그냥 주무시고 갔어야 했어요. 그날 전화가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경우냐며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다음 주에 자러 가겠다고 말을 했죠. 그때부터 신경이 너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신경이 쓰였는지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경 쓰인다고 말을 했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저번처럼 그러면 못 참으니까 중간에 잘 좀 하라고 말을 했죠. 남편에게 소리를 친 이후 남편은 제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그 후로 할 말은 다 해서 그런지 쩔쩔매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안쓰러웠지만 어쩌겠어요. 시부모님이 주무시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무시는 것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할지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더군요. 시아버지야 늘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시고 시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못 들은 척 하시니 신경 쓰이진 않았는데 그날따라 몸도 안 좋고 피곤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일단 먼지 청소 얘기부터 시작하고 반찬, 빨래 등 이것저것 살림을 하나하나 참견하시겠죠? 아니나 다를까 살림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살림 하나는 잘하는데 어머님은 신기할 정도로 다른 이유 하나하나 만들어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라 그날도 웃으며 알겠다고 얘기했죠. 중간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시고 가보려고 했지만 요리하는 모습을 봐야겠다며 식탁에 딱 앉으셨어요. 그러니 신혼 초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배가 불러 힘들어해도 시어머니는 앉아 혼수만 두고 제가 다 요리를 했어요. 역시나 사람은 바뀌지 않는 모양입니다. 똑같이 식탁에 앉아 제 실수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다 먹고 저희 아이들 방을 보시더니 가구는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좀 좋은 거 하나 사지. 애들 머리 다치면 그럼 어쩌려고 그래? 아이, 장인어른이 솜씨가 좋으셔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저희는 아버지도 아이들 생각해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가구는 오래 쓰는 건데. 돈 좀 들여서 사지 그랬니, 어? 없이 살아 그런가. 애가 한 번씩 보면 이상한 데서 돈을 아껴. 네? 아,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없이 살다니요. 저희 부모님 열심히 사셨고, 없어도 부족한 거 없이 잘 자랐어요. 너는 애가 어디서 어른 앞에서 소리를 치니? 매일 따박따박 말대꾸. 아우. 어머니! 그때 시아버지가 또 헛기침을 크게 하셨습니다. 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만하라며 헛기침을 하시는 시아버님. 그날따라 얼마나 반가웠던지 괜히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가 주무세요. 시부모님은 아이들 방으로 주무시러 들어갔고 남편도 저희 방으로 들어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말할 힘도 없어서 알았다고 넘겼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가신다는 시부모님은 밖에서 점심이라도 먹자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이게 뭐니? 네? 카드 명세서요. 어머니 저희 거 지금 몰래 훔쳐보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랍에 있는 걸 열어서 보시면 어떡해요? 이년아,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써? 그러고는 제 뺨을 때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결국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하다 하다 이젠 때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2년 전년 저 이렇게 못 살아요. 저 이혼할게요. 이렇게 살다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뺨은 부은 채로 아들과 함께 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 아들도 놀라서 울음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친정이 저희 집과 가까워서 다행이었죠. 아버지는 조금 흥분을 한 채로 남편이 때린 거냐며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시어머니랑 다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화를 못 참으시고 때리셨어요. 시어머니의 얘기가 나오자 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셨고 저는 진정시켜 드려야 했죠. 그리고는 아버지께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혼하라며 화가 잔뜩 나셔서 말리지 말라며 갑자기 망치를 챙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댁 부모님 어디 있냐고 묻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저는 급한 나머지 택시를 타고 아버지를 따라가 달라고 했죠. 아버지는 시댁으로 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시댁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시댁에 있더라고요. 시댁에 가보니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시어머니께 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망할 여편 내가 어디서 이 귀한 집 딸 뺨을 쳐? 사돈, 아유, 진정하세요. 아니, 모녀가 쌍으로 미쳤나? 미쳐? 미치긴 누가 미쳤다는 거야? 인연이? 그래, 미쳤다. 자식이 맞고 돌아왔는데 안 미치는 사람이 어딨어? 이서방 자네도 마찬가지야. 자네 내가 잘 부탁한다고 했지. 그런데 이따위밖에 못해? 아버지는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이 양반이 감히 내 자식을 때려? 왜 때려? 네 자식만 귀하고 내 자식은 안 귀하냐? 이 미친 노망난 할망구가 임신한 며느리를 때려? 미친 노망난 할망구? 이 정신 나간 호라비 주제에? 호라비? 호라비? 아버지는 화가 나 망치를 던지고 시어머니까지 때리려고 했고 시아버지가 아버지를 말렸죠.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남편도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화가 난 아버지는 다시는 두 사람 다 보지 않을 거고 저를 못 보낸다고 이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우시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모녀는 밖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침 그때 비도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같이 우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장면이 만들어졌죠. 그 와중에도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옷을 벗어서 비 맞지 말라고 덮어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의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아버지 모습을 보니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친정에서 지내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냐고요? 아니요, 못했어요. 그 후로 몇 년을 친정집에 살긴 했죠. 초반에는 남편이 자주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쉽진 않았죠. 그러다 아버지도 남편이 계속 찾아오니까 마음이 풀렸는지 어느 날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둘 다 술에 취해서 서로 안으며 우는 모습도 봤고요. 그렇다고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혼은 진심이었거든요. 남편이 가정적이라 아이들도 잘 챙겨줬고, 이렇게만 따로 지내 산다고 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를 도와 일도 시작했고, 혼자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게 다시 들어와 살면 안 되겠냐고 빌었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시댁 부모님과 만나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당신은 절대로 부모님 만나는 일 없을 거야. 내가 꼭 약속할게. 미안해, 여보. 그 말을 듣고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남편과 살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사랑하니 이혼은 없었던 일로 됐죠. 대신 이혼한 부부는 따로 있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시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고 시어머님께 이혼하자고 하셨대요. 시아버지도 결국 시어머니의 성격에 못 버티고 이혼을 선택하신 거죠. 다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니 시어머니도 이제 혼자서 사셔야겠죠. 어쨌든 저는 그 뒤로 시댁 식구는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남편만 간간히 시부모님을 따로 뵈러 갔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귀하고 사랑받아 마땅할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이래저래 욕하다가 결국 혼자가 되고 만 거죠. 시아버지도 그때 모른 척만 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지금보다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사람은 바뀌지 않느냐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이상한 꼬투리를 누군가가 잡는다고 하면 그냥 흘려버리거나 당당하게 맞서 싸워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우리 또래 엄마들은 만나면 다들 자기 자식 자랑하느라 바쁘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우리 딸이 얼마나 효녀인지 얘기하면서요. 저는 자식 농사를 망쳤다면 망쳤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제 딴에는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역시 자식 일은 제 마음대로 안 되나 봅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애들 낳고 장성할 때까지 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다들 자식들과 화목하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존경하고 부럽습니다. 그럼 제가 왜 자식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3살 터울의 아들 1명과 딸 1명을 낳았어요.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입니다. 남편은 천성이 좀 게으르다 보니까 나가서 일하는 걸 싫어했어요. 일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내 식구 먹고 살기에는 한참 부족했죠. 그냥 일용직 비슷하게 일 있을 때 한 번씩 나가서 일하고 귀찮은 날은 그냥 집에서 술이나 퍼 마셨어요. 한마디로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부터는 한량 같은 남편 대신 돈을 벌어야 했어요. 남편이랑은 선을 봐서 몇 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이 이러진 않았어요. 남편은 선자리에서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사귀자며 들이댔습니다. 저는 착하고 여성스러운 여자가 좋은데 그쪽이 딱 제 이상형이에요. 네? 제가요? 네. 그리고 엄청 예쁘시고요. 예쁘다는 그 말 듣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 듣기 좋은 말에 넘어가 몇 달 사랑을 받다 그만 결혼이라는 선택을 덜컥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1년 사계절은 한번 만나보고 어떤 사람인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 시절은 왜 그리도 결혼을 번갯불에 콩 볶듯 빨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찰 거니 결혼을 서두르라는 친정집의 성화와 시댁의 성화에 전 그만 결혼식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사람과 애를 둘씩이나 낳고 사는 제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남편을 고쳐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 천성이 어디 가겠나요? 제가 아무리 울면서 애원해봐도 남편에게는 그저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말로는 알겠다고 하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는 저도 남편을 포기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미 질려버려 남편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돈 못 벌어오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저 아이들 결혼할 때 더도 덜도 말고 평범한 아빠 역할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맨날 집에서 술 먹고 놀기만 하는 아빠가 일하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저보다는 나았는지 아빠를 잘 따르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해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남편에게서 이상한 징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남편의 주머니에서 여관 영수증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 옷에선 이상한 여자 향수 냄새까지. 설마 이 인간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옆집에서 한창 바람으로 남편이 두 집 살림하네 어쩌니 하면서 저한테 울며 불며 난리를 떨고 간 아줌마 얼굴이 확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걸 어째야 할지. 근데 솔직히 누가 봐도 확신할 만한 증거들이 많았지만 굳이 들먹이진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기도 싫었고, 그리고 남편한테 애정이 없어서인지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별로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망나니도 좋아해주는 여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서 실소만 나올 뿐이었죠. 도대체 어떤 정신 빠진 여자길래 이런 놈을 좋아하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렸는지 한 번 밖에 나가면 집에 잘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다만 가슴이 아팠던 건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왜 안 오는지 궁금해했지만 대답해 줄 말이 없어서 대충 얼버무리곤 했어요. 아빠 곧 오실 거야. 조금 기다려. 그리고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계속했어요. 어느새 아이들도 아빠가 없다는 것을 익숙해 했죠. 그런데 첫째 아이가 중학교 다닐 무렵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졌는지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퍼먹고 난동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은 깨진 술병과 먹다 남은 음식들 사이에서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술값을 안 주니 제 지갑에도 손을 대더군요. 여보, 여기 있던 5만 원 어디 있어요? 오늘 장 보는 날인데.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분명 여기 있었는데. 뭐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야, 작작해라, 작작. 어떤 여자가 지 남편을 도둑으로 몰아? 이 옆에 내가 남편 잡으면 남편이 집에 붙어 있겠냐? 떠봤을 생각을 안 하고. 국이나 퍼와. 웃기게도 남편은 그 사이에 발뺌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자란 아이들은 한숨을 쉬며 제 아빠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선 이미 그 징조가 느껴졌죠. 제 아빠를 한심해하는, 처음에는 아빠가 돌아와서 좋아하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빠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매일 남편이 어질러 놓은 집안을 치우면서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혼하라고 성화였지만 저는 그래도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 혹시나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손찌검이 시작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혼자 오해를 하고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도 보통 성격은 아닌지라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때리면 저는 발로 차고 남편이 밥그릇을 집어 던지면 저는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매일매일 집안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시작된 남편의 손찌검에 반항하며 싸우던 저를 보던 아들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싸움을 말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들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온갖 욕설을 하더군요. 이 자식아, 너는 네 애비도 못 알아보냐? 이제는 너까지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그래, 오늘 너 나랑 한번 죽어보자.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은 아들을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두들겨 패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져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남편은 경찰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꼬부라진 혀로 계속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가고 나서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고 온 몸에 멍이 든 아들을 보니 내가 도대체 무얼 위해서 이 인간을 내치지 않고 살았나 하는 후회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서류에 사인해. 더는 당신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없으면 술값 내줄 사람도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 소송을 통해 지저분하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 보니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고, 가진 재산이 워낙 없다 보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남편에게서 받은 몇 푼 되지 않는 위자료는 나중에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 통장에 넣어두었고요. 그리고 저는 작은 방을 하나 구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시댁이 같은 동네라 두 번 다시는 저 집 식구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그 당시 시댁 어르신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것도 남편이라고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안 된다느니 제가 뻔히 맞고 사는 걸 알면서도 여자가 일단 참아야 한다, 그래야 하는 거다라는 식의 태도였죠. 어느 날은 제 아들이 할머니, 우리 엄마 아파요. 아프긴 젖같게 뭐 아파. 아이 네 엄마가 엄살 부리는 거야.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겠더라고요. 아무쪼록 이후로 시댁과 인연까지 끊겼으니 더 숨이 트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어가며 열심히 애들을 먹여 살렸어요. 남편은 약속한 양육비를 처음 몇 번만 어디서 구해와서 보태더니 그 이후에는 보내지도 않더라고요. 직장도 없고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면서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구해오라고 닥달했지만 나중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론 애들 보러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했고요. 주변에서는 양육비 소송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딴 더러운 돈 받기 싫어서 그냥 없는 셈 치기로 했어요. 그렇게 홀로 애들을 키운 지 몇 년 후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꽤 잘하던 아들이라 수능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항상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전전긍긍하면서 아들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쓰는 책상과 의자까지 수험생한테 가장 좋다는 제품으로 알아봐서 준비했어요. 학교에서 야자 끝나고 집에 올 때는 혹시 집까지 걸어오느라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차 끌고 학교 앞으로 마중 나가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차에서 내려 다시 대리운전을 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애 아빠는 그동안 뭐 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애 아빠는 연락 끊긴 지 오래라서 그냥 잊고 살았어요. 애들 보러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연락도 한 번 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저 말고 애들한테는 연락했을까 싶어서 애들한테 물어봤지만 찾아온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전 아빠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아요, 굳이. 우리만 생각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하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먼저 연락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됐죠. 어차피 애 아빠한테서 못 받는 양육비는 그냥 제가 조금 더 고생해서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저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원했던 대학을 가지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듬해에도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그냥 하위권 대학으로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재미로만 하는 줄 알았던 딸아이가 피아노 전공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솔직히 안 쳐두고 말렸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피아노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 혼자 벌어서 피아노를 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여서 아이에게 좋게 좋게 잘 설명을 해보았지만 아이의 고집이 상당했습니다. 싫어. 나 피아노 할 거야. 나 피아노 못하게 할 거면 왜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 보내줬어? 엄마가 피아노 보낸 거니까 엄마가 책임져. 악을 쓰며 고집 피우는 딸에게 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지야, 어릴 때는 너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피아노 학원 다녔어. 그때는 취미로 배우라고 보낸 거지. 그때 피아노 다니던 친구들 지금 다 음대 준비한다니? 아니잖아. 그리고 너 피아노 전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엄마 혼자 벌어서 그 돈 감당 못하는 거 알잖아. 피아노는 나중에 너 성인 돼서도 취미로 할 수 있으니까 대학교는 그냥 공부해서 인문계로 가자. 응? 그러자 딸아이는 펄쩍펄쩍 뛰더니 바닥에 드러누워 어린애가 떼를 쓰듯이 울고불고 발악을 했어요. 돈이 부족하면 엄마가 돈 더 벌어오면 되잖아. 오빠는 좋은 대학 가라고 뒷바라지 다 해줬으면서 나는 왜 안 해줘? 나 피아노 못하게 하면 확 죽어버릴 거야. 저는 딸아이의 말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뺨을 맞은 아이는 어금니를 바득바득 깔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순간 아이를 때린 제 자신에게 놀라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시켜달라고 저를 못살게 굴더라고요. 엄마, 시켜줘. 제발 한 번만, 어? 내 소원이야. 엄만 내 엄마잖아. 자식 위해 그거 해줄 수도 없어? 내가 나중에 효도한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부족한 레슨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보다 더 밤낮 없이 일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큰아이 학비에 작은아이 레슨비까지 저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전에 남편에게서 받았던 위자료를 꺼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안 쓰고 비상금으로 놔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뼈 빠진 고생이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그런다면 그 생각 하나만으로 악바리 같이 버텼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딸아이는 음대에 들어가게 됐죠. 사실 피아노 전공 준비를 조금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리 재능이 특출난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지방 음대에 진학했죠. 딸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학비가 이중으로 들자 학자금 대출에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위자료는 이미 다 쓴 지 오래라서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두 아이가 대학만 졸업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이 악물고 참자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남들처럼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닥쳐보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갑자기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회계사? 어, 엄마 나 머리도 좋고 하면 될 것 같아. 어려운 시험이라 걱정했지만 꼭 하고 싶다는 아들의 확고한 뜻에 저는 또다시 수험생 뒷바라지를 시작했어요. 학원비에 인터넷 강의 수강료에 책과 독서실 등록비 등등 공부만 하는데도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삼시세끼를 독서실 근처에서 사 먹다 보니 밥값도 만만치 않았고요. 저는 매일 사 먹는 밥만 먹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3번은 도시락을 직접 싸주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것도 불만이었는지 엄마, 반찬이 이게 뭐야? 아들 반찬 이렇게 시원찮게 싸주면 내가 공부가 되겠어? 소세지 볶음도 좀 해주고, 짜증나. 정말 공부도 안 돼 죽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저도 폭발을 해버렸죠. 당시 제가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사실상 제가 갑질을 당한 거였거든요. 저한테 물을 몇 번이나 떠오라 마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우연히 제 식당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참, 어찌나 씁쓸하던지 매년 나중에 식당을 나오는데 엄마, 손님한테 함부로 굴면 엄마 잘려. 그러면 어떡해? 엄마가 내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그나저나 엄마, 나 내일 친구랑 외식할 거니까 돈 좀 줘봐. 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때 제가 폭발해 버렸어요. 손님한테 갑질 당한 것도 서럽고 몸 구석구석이 아파서 파스 붙이며 자는 것도 서러운데 내 편도 안 되어주는 아들이 저한테 또 돈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 엄마가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긴 알아? 돈이 우스워. 엄마가 주니까 그냥 그 돈이 다 쉽게 느껴져? 아니야. 엄마 피눈물 흘리며 버는 거라고. 근데 그제야 아들은 좀 정신이 드는지 덜컥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한 말인데 자기도 아까 속상했다며 애교 아닌 애교를 피우는데 넘어가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호강은 됐고 너 팔자나 피고 살면 그만이야. 엄만 그거면 됐어. 아니야. 내가 엄마 꼭 잘 살게 해줄 거야. 내가 회계사만 돼봐. 엄마 식당 일 안 해도 돼. 이제 내가 다달이 용돈 붙여줄 거니까. 말이라도 그 말이 한편으론 고마웠네요. 자식이 해주는 말이라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역시나 사짜 직업이다 보니 쉬운 게 아니더군요. 아들은 결국 합격의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3년간 수험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아들은 눈을 낮춰 그냥저냥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한편 아들이 고시생 생활을 하는 동안 딸은 졸업을 하고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을 했어요. 전공을 살리려니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선 일하기 싫다고 투덜거리기만 했죠. 어찌됐든 두 아이가 모두 취업을 하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의 삶에도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저도 남들처럼 퇴근 후에 모임도 가져보고 주말에는 나들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은 후 처음으로 비싼 화장품도 사보고 나이에 맞는 예쁘고 단정한 옷도 사 입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도 바꿔봤습니다. 미용실에 가기 전 거울로 머리를 비춰보니 저도 모르는 새에 새치가 많이 났더라고요. 어느새 저도 나이를 먹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한 푼 두 푼 돈을 모을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남는 돈이 없어서 적금도 들지 못했었거든요.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한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이라 사실 저희 자매끼리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임종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요란한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친정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와 언니에게 유산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저희 언니에게는 원래 살고 계시던 집을, 저한테는 시골 땅과 현금을 남겨주셨죠. 제가 유산을 받은 걸 알게 되자 아이들은 저에게 나눠 가지자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앞둔 아들이 먼저 이러더군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으로 나 집 좀 해줘. 아내가 집은 대출로 구한다고 하니까 장모님이 눈치 주시잖아. 엄마는 아들이 처갓집에 눈칫밥 먹었으면 좋겠어. 엄마도 예비 며느리 마음에 든다며, 응? 아들은 며칠 전 결혼하겠다며 아리따운 아가씨를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뭔가 어딘가 명품으로 몸을 감싼 느낌에 썩 마음이 들진 않았지만 제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준 걸 아들은 고스란히 믿었나 봅니다. 하지만 어쨌건 저는 보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요새는 다들 반반 결혼한다잖니. 이미 대출 끼고 집 알아보기로 사돈 어른들이랑 얘기 다 끝난 건데 왜 그래? 할아버지 유산은 나중에 나 죽을 때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니까 지금은 안 돼. 아, 엄마, 반반 결혼은 없는 집 자식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고, 엄만 돈도 있으면서 왜 안 해준다는 거야? 아, 남자 체면 구겨지게 하네, 정말. 저는 아들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쩜 나이를 먹어도 저리 철이 없을까요? 저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만 일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딸아이까지 저한테 매달리고 졸라댔습니다. 엄마, 나는 피아노 학원 차려줘. 나 맨날 회사에서 팀장님한테 구박받고 진짜 다니기 싫단 말이야. 내 친구 수경이는 엄마가 학원 차려줘서 고상하게 애들이나 가르치면서 사는데, 난 이게 뭐야? 난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집이고 뭐고 그냥 피아노 학원 차려줘, 응? 아이들이 며칠 동안 계속 저를 들들 볶는 탓에 결국 지쳐버린 저는 아이들 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아들에게는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고 딸아이에게는 아파트 단지에 피아노 학원을 차려주기로 했죠. 대신 명의는 제 명의로 하고요. 명의까지 달라고 우겨대는 거 그것만은 양보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 죽을 때 다 넘겨주고 갈 거라고 하면서요. 아이들은 빈정이 상한 것 같았지만 일단 전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명의를 넘겨주는 순간 제 몫을 하지 못하고 빈둥대며 살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1년 뒤 아들은 결혼해서 그 집에 살면서 아이를 낳았고 딸은 동네 유치원생, 초등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그렇게 막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집과 학원을 해주고 나자 남은 유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노후 대비로 턱없이 모자랐죠.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벌기 위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 제가 환갑을 맞이한 해였죠. 세월이 흘러 어느새 늙어버린 저는 벌써 환갑이 되어버렸네요. 몇 달 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생 친구와 최근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올해 동창회에서 저보고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동창회를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망설여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아휴, 벌써 50년이나 흘렀는데 가봤자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볼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묻자 친구가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얘는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아이, 그리고 얼굴 좀 못 알아보면 어떠니? 그냥 동창이구나 하고 재밌게 놀다 오는 거지. 하여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다. 저는 친구의 말에 기분 전환 겸 한번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고 모임 장소에 나가게 됐습니다. 막상 가보니 어렸을 적 얼굴이 문득 보이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 살도 찌고 주름살이 생기긴 했지만 이목구비가 그대로인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구를 따라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남자 동창 한 명이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저는 누구인지 몰라도 일단 반갑게 아는 척을 했죠. 그런데 고기를 굽던 그 동창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진한 눈썹과 또렷한 눈매를 보고 말이죠. 그는 바로 제가 초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남학생이었어요. 그 남자를 보자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반장이었던 그는 또렷한 이목구비 때문에 반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는 우등생이었죠. 저는 잘생긴 얼굴 때문도 있었지만 또래 남자아이들과 달리 또박또박 글씨를 예쁘게 쓰는 그 아이의 모습에 반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하지만 수줍음이 많았던 저는 그 아이에게 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졸업식 날 아쉬운 마음에 그 아이에게 손편지 한 장을 주고 떠난 게 다였죠. 그 후로는 중학교를 서로 다른 곳에 가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정말 순수했던 시절의 얘기네요. 제가 그에게 너 동석이 아니니? 라고 하자 그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했던 저라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알아보니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으며 지난날의 회포를 풀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서로 얘기를 해주었어요. 동창이 그래서 동창인 건지,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는 건지,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술술 말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말을 해주더군요. 자기는 20대 후반 결혼하려던 여자가 있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후 쭉 혼자 지냈다고 하더군요. 젊을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이 먹고 보니 혼자만 처자식도 없이 쓸쓸한 처지인 것 같아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에만 집중해서 그런지 아주 번듯한 사업체를 하나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으니까 그 말은 정말이지 사실이었어요. 갖고 있는 재산도 아주 많고 동창들 중에선 제일 잘 나간다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그와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됐죠. 이 나이에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가고 바람 쐬러 가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마음속에 은은한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도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의 손찌검으로 인해 이혼한 이야기, 그리고 아들, 딸을 키우고 아이들이 벌써 성인이 된 이야기들을 해주었죠. 막상 학창 시절에는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 붙였었는데 나이가 들어 다시 만나니까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임이 끝나고 다음 날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재혼을 결심하게 되면 그때 아이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환갑의 나이에 사랑이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나이에도 소녀처럼 가슴이 설레더군요. 인간 말종이었던 전 남편과는 다르게 그는 정말 자상하고 진중한 남자였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제 얼굴을 항상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항상 소중하게 대해주는 그의 모습에 하루하루 더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공주 대접을 이 나이 먹고서 받아봤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이가 제 손을 잡고 걷다가 그러더라고요. 거창하게 결혼식 같은 건 싫다고 했으니 소박하게 우리끼리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떻겠냐고요. 살림을? 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고 지금처럼 매일 만나는 것보단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좋지 않을까? 좋아요, 저도. 덤덤히 고백해오는 그이의 말에 전 그러자 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고 뭐고 사가 달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절을 떠올려주게 하는 사람 다시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아이들에겐 말해야겠다 여겨서 한자리에 불러 모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들 내외는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고 딸아이는 자기 생활하느라 바쁜 애여서 제가 누구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했어요. 엄마랑 밥 함께 하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 요즘에 바쁜데 또 뭔데 그래. 만나보면 알아. 아우, 나 바빠. 나중에 엄마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옆집에 하거나 해. 그래서 어째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며 계속 튕기더라고요.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이 둘인데 어째 살가운 자식이 하나 없는 게 그 순간 서글펐죠. 그런데 어느 주말 그이와 근교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경치 좋은 커피숍에 있어서 들어갔다가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차를 시켜놓고 창밖 풍경을 즐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커피숍 안쪽으로 아들 부부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했지만 아들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아는 채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저와 그를 몇 번이나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묻더군요.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말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았어요. 아, 엄마 친구야. 엄마 동창. 아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려보더니 말했습니다. 친구? 엄마가 남자인 친구도 있었어? 그리고 무슨 친구랑 이런 데를 놀러 다녀? 저는 버릇없이 말하는 아들을 애써 말려봤죠. 그런데 그는 전혀 기분 나쁜 기색도 없이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아, 해숙이 아들이구나. 반갑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미남이시네. 저는 어머님하고 친한 친구 정도로 생각해주면 고맙겠어요. 그이는 제 눈치를 보더니 일단 대강 그 정도로 둘러댔습니다. 아들은 믿지 않는 듯 했지만 아이가 칭얼거리는 바람에 얘기를 더 못하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진 저는 일찍 그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아이들에게 이제 진짜로 말하겠다고 생각했죠. 안 그래도 요즘 그이와 재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거든요. 정확한 시기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재혼해서 남은 여생을 함께 하자는 뜻도 서로 일치했거든요. 언제 살림을 합칠지도 정했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주말에 그이와 1박 2일로 놀러간 펜션에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때 프로포즈고 뭐고 이런 게 있었나요? 그냥 나이 차고 때 되면 결혼하는 거였죠. 그런데 분위기 좋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을 전하는 그의 말에 저는 감동해서 그만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의 동반자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일이 생긴 거죠. 그러고 돌아와 보니 딸아이가 웬일로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더라고요. 딸아이는 제 손에 들려있는 꽃다발을 보더니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거냐고요. 안 그래도 요새 수당하다면서 제 휴대폰을 확 낚아채 갔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그와 찍은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본 딸은 갑자기 빽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미쳤어? 이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야? 민지야. 아니,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지. 엄마가 요즘 만나는 아저씨인데, 사실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저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딸은 제 말을 끊어버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요즘 만나는 아저씨? 엄마 나이가 지금 대체 몇 살인 줄 알아? 환갑이야, 환갑. 주책맞게 뭐 하는 짓이야? 설마 이 아저씨랑 1박 2일로 놀러 갔다 온 거 아니야? 더러워. 딸아이는 소름이 돋는다면서 몸을 움츠리고 두 손으로 팔을 문질렀습니다. 저는 딸의 격한 반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인가 제가 더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때 딸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오빠, 엄마 미쳤어. 얼른 집으로 와봐. 엄마가 어떤 징그러운 아저씨랑 놀아나고 있다니까? 아, 빨리 와, 끊어. 저는 딸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라고. 단순히 외로워서 가볍게 만나는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딸은 마치 저를 벌레 보듯이 혐오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못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딸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은 도착하자마자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그때 그 자식 맞지? 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놈 자식 당장 불러내. 내가 가만 안 둬. 나이를 먹을 거면 곱게 처먹어야지. 아, 다 늙어서 웬 연애질이야, 연애질은. 너, 그게 뭐야? 말 못 가려? 어른한테 그게 할 말이야. 제가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아들한테 한 소리를 하려는데 딸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 휴대폰을 집어서 그이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저씨, 저 아저씨 애인 딸인데요. 지금 저희 집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딸아이의 전화에 그이는 큰일 났다 싶었는지 20분 만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이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거의 무슨 죄인 취급을 하며 그에게 한참을 쏘아댔습니다. 어이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접근한 목적이 뭐예요? 네? 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우리 엄마 재산 탐나서 그러는 거잖아.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딸도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엄마, 요새 남자 꽃뱀도 있다고 그랬어. 요즘 그걸 방울뱀이라고 하던데? 이 아저씨 분명 엄마 돈 뺏으려고 그러는 걸 거야. 저는 아저씨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저씨가 엄마보다 돈이 더 많은데 왜 엄마 재산을 탐내겠냐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 없다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희들도 모르진 않을 거다. 돈도 안 벌고 바람이나 피우면서 매일 술 먹고 나 때리는 니들 아빠랑 사느라고 내 가슴에 피멍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혼자서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밤낮 없이 일해가며 내 청춘 너희한테 다 바쳤단다. 엄마는 그동안 엄마로서의 인생밖엔 없었어. 정말 아등바등하면서 살았어. 김혜숙이라는 내 인생은 없었다고. 그런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엄마한테 김혜숙으로서의 삶을, 여자로서의 삶을 알게 해줬어. 엄마도 이제 너희들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는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근데 제가 눈물로 호소하는 동안 조용히 듣기만 하던 아이들은 제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엄마 이름으로 인생? 엄마, 가서 거울 좀 봐.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엄마가 무슨 이팔 청춘인 줄 알아? 엄마,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아니, 나이 먹고 왜 남자를 만나고 그래? 엄마 그렇게 밝히는 사람이었어? 진짜 지금 이 얘기하면서도 나 너무 소름 끼쳐. 딸아이가 마치 저를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더군요. 제가 해명하려고 하는 찰나 아들이 또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 그렇게 남자가 좋아? 어? 아, 동네 창피해서 정말. 아, 엄마가 저 아저씨랑 그렇게 붙어 먹으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고. 어디 가서 우리 하영이 할머니라고 말도 꺼내지 마. 어? 그리고 우리 때문에 고생했다고? 아니, 그 정도는 다른 엄마들 다 하는 거야. 엄마가 자식을 낳았으면 엄마가 책임을 져야지. 아, 내가 언제 엄마 보고 낳아달라고 그랬어? 저는 아이들의 막말에 충격받아 대꾸할 말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이가 나서서 전부 다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지하게 재혼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반대한다면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소름 끼치니까 말 걸지 마세요, 네? 우리 엄마를 어떻게 꼬셨는지 몰라도 절대 안 넘어가니까 개수작 그만 부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명의 받기로 했으니까 눈독 들이지 말고 꺼지세요. 아들은 계속 그 일을 돈 보고 접근한 사기꾼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 엄마. 아니면 오빠 집이랑 내 학원을 다 우리 명의로 돌려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그리고 엄마 남은 재산도 우리한테 미리 물려줘. 솔직히 엄마가 저 아저씨랑 살다가 아저씨한테 재산 홀랑 다 줘버리면 우리 어떡해? 아, 원래 우리 건데 저 아저씨한테 뺏기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재산 빨리 내놔. 그리고 혹시 우리 몰래 갖고 있는 재산 있으면 싹싹 긁어주고. 저는 돈 타령만 하는 아이들 앞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결국 그놈의 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누굴 만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자기들 먹고 살 궁리뿐이었어요. 어쩜 일이 일관되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기함을 토할 지경이었습니다. 순간 내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걸까 후회되면서 그이에게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아이들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돈 맡겨놨니? 어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돈 타령만 할 수 있어. 그러고도 너희들이 자식이야? 이러자 아들이 확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이씨, 어차피 우리한테 줄 거였잖아. 어차피 줄 거 미리 달라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엄마가 그거라도 안 해주면 우리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는데. 엄마 말대로 엄마 인생 살더라도 줄 건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조용히 명의 넘겨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아저씨가 초치나 진짜. 저는 아들의 말에 폭 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돈. 돈이 없어서 그 고생을 했던 지난 3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지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쎄빠지게 일하고 지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 했는데 엄마 인생이고 뭐고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아들의 행태에 그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선 발버둥 치는 아이들의 등을 있는 힘껏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동쟁이 쳤죠. 아이들은 엄마 뭐 하는 짓이냐라며 발악을 했죠. 저는 현관문을 쾅 닫으면서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 안 볼 테니까 썩 꺼지라고. 아이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이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많이 나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그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모든 물리적 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던 딸의 짐을 모두 문 밖에 던져놓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살고 있는 집과 딸의 피아노 학원을 모두 부동산에 내놓았죠. 매물을 보러 온 손님들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과 딸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엄마, 그러고도 엄마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식 손주 길거리에 내앉으라는 거지 지금? 어? 아주 남자에게 정신 팔려가지고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 아니야? 아니, 혹시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니야? 엄마, 학원 내놓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엄마 내가 굶어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그깟 돈 아까워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금? 저는 아이들의 전화에 대답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 둘 다 30대 성인인데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지들이 알아서 깨우치겠죠. 그이는 그래도 애들 살 집 한 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저는 이미 독하게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거 생각하면 밤마다 우라통이 터져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저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내 한 몸 불살라가면서 키웠다니. 이제는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저만 생각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머리처럼 피만 쪽쪽 빨아먹는 자식들은 없는 이만 못하니까요. 그 이후로 아이들은 툭하면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지만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젠 저 자세로 깨갱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느니 앞으로 잘하겠다느니 믿기지도 않는 말들을 쭉쭉 늘어놓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이 혼인신고를 했으니 남편으로 호칭을 바꿀게요. 남편이 자기가 아무래도 나서는 게 좋겠다며 조용히 아들과 딸을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부터 나서지 마. 당신 충분히 힘들었잖아. 무거운 얼굴로 나간 남편은 무슨 말을 한 건지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단단히 단도리를 시킨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과 딸이 잠잠해지더니 연락을 싹 끊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엄포를 놓았다더군요. 앞으로 니들 엄마 앞에 나타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지금까진 네 엄마 얼굴 봐서 봐주고 넘어갔지만 이젠 나도 봐주고 싶지가 않구나. 니들이 가지고 있는 빚, 배우자든 만나는 사람이든 조사해보니 다들 정확한 액수 모르는 것 같던데 최근에 친 사고는 더더욱 모르겠지. 특히 민지 넌 이미 사채까지 썼던데 남자친구분이 알고 계시는 건가? 알면 아마 그 집안에서도 난리가 나겠지.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아, 아저씨, 그것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잠시만요. 아니, 지금 이걸 다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니들 신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저씨, 제발, 저희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을게요.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말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남편이 뒷조사한 사실을 조심스레 제게 알려주는데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딸이 그토록 돈돈거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들은 일단 저도 모르는 빚이 있었어요. 제게 자꾸 명의를 옮겨달라며 한 이유가 바로 빚 때문이었죠.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도박 중독으로 인해 상당한 빚을 안고 있었고 지금 그 때문에 몇 번 이혼 위기가 있었더라고요. 어쩐지 며느리가 제 전화는 받지 않는 거엔 이유가 있었더군요. 거기다 딸은 명품 쇼핑 중독이었습니다. 명품에 빠져 하나씩 사들이고 돈이 없으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급기야 빚까지 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학원 관리는 하지 않아서 원생들도 이미 너무 빠져나간 후였고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는데 저만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허탈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 천치 같은 아이들에게 그토록 공을 들였던 걸까요? 근데 그 아이들이 4배 아파 낳은 자식이란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일단 남편의 조언대로 그 후 전 혹시라도 아이들이 찾아오면 이웃집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그 집도 부동산에 곧 내놓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살림을 가지고 남편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남편이 사는 곳은 모르니 찾아올 수는 없겠죠. 혹시나 어떤 방법으로 그 집마저 찾아낸다면 또다시 이사를 가면 그만이고요. 이대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들은 살던 집이 나간 후 갈 곳이 없어 처갓집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저번에 보니 안 싸돈 어른 성격이 장난이 아니시던데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난 아들은 그 집에서 눈칫밥 좀 먹고 살겠죠. 어쩌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딸은 학원에 있던 피아노와 집기들을 옮겨놓을 곳이 없어서 전부 처분하고 친구 집에 얹혀 살며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조만간 그 돈도 떨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회사를 다니던지 하겠죠. 어쨌든 사채까지 썼으니까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싫다고 하도 투정 부려서 학원 차려줬는데
그놈의 돈 욕심으로 다시 남의 밑에서 고생하게 될 모습을 생각하니 참 그랬습니다. 그래도 친자식들인데 제가 너무한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직접 겪어보셨다면 저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을 갈아 넣어 최선을 다했고 이제 더 이상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성인인데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죠.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의 집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조촐하게라도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지만 나이 먹어서 망가진 몸매에 드레스 입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굳이 동네방네 자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같이 살기로 했어요. 확실히 젊을 때 결혼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이 들어 새로 결혼을 해보니 산전수전 겪은 게 많아서 그런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이 워낙 저에게 잘해주고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저 해지는 저녁에 오붓하게 손잡고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아플 땐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땐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몇십 년 더 살다가 가능하다면 한날 한시에 눈을 감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겠죠? 갈 때 내가 먼저 가더라도 아니면 남편을 먼저 보내더라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저의 결심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조금만 더 두고 보고 용서해 주라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불쌍해서라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언젠가 아이들도 제 나이가 되면 그제서라도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왜 자식 농사를 망쳤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주고 열심히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무엇보다 인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글러먹은 거겠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잘못했길래 아이들이 저렇게 됐나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처럼 아이를 키워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제가 자식을 버린 나쁜 엄마인가요? 욕을 먹어 마땅한가요? 아니면 황혼을 찾아온 사랑과 함께 제 삶을 되찾은 저를 응원해 주시겠나요? 저를 나쁜 엄마라고 욕하셔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니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